아침 일라디오.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누런 황금들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굳이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요, 텔레비전에서 워낙 가을의 상징이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의 가을거지 모습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말인데요, 일미칠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쌀 한 톨에 7근의 땀이 배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쌀알 하나를 만들기 위한 농부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수확철을 틈타서 수확한 벼는 물론이고요, 각종 농산물까지 훔쳐가는 절도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우리 동네 박벼농사 시간에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262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42.9%인 542개가 2008년 이후에 생겼고, 또 대다수가 농촌, 읍면 지역 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여기엔 2008년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이제 특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게 생긴 이유가 큽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산업단지 조성엔 2년에서 4년이 걸렸습니다만, 이제 짧으면 6개월 만에 인허가가 납니다. 심의 단계도 7단계에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이제 산단심의위원회라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축소가 됐고요. 네. 또 지역 주민 공람과 설명회 수도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설명회에 불참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일간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주민설명회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분양률도 높고요, 무리한 농지 수용으로 오히려 농촌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정부는 분양 공고 면적 대비 미분양 면적의 비율을 미분양률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전체 분양 대상 면적 중 미분양 면적으로 이제 미분양률을 계산하고 이제 봤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008년 특례법 제정 이후에 추진된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6.49%였는데 그 이전에 조성된 단지의 미분양률은 1.82%로 적었습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주로 개발하는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2018년 한 해 62.6%에 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마을 주민들인데요. 네. 이분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평일에 매일 군청 앞에서 마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막기 위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 단지는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인데요. 여기에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33.5헥타르를 포함한 이월면 일대 약 77.4헥타르가 산업단지 부지로 편입이 돼서입니다. 예. 이제 김기영 반대대책위원장은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데 농업진흥지역 농지마저 이렇게 산업단지 부지로 내준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또 산업단지 조성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신규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조성한 단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업단지가 이 최근 산업 폐기물 매립장 혹은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되면서 농촌에 많이 들어서 환경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장정우 농본 정책팀장은 산업단지가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라면서 제도적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부추기는 이 특례법을 폐지하거나 혹은 개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이 큰 규모로 포함된 대규모 개발 사업도 이제는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에 식품업체들이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식품업체의 실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사실입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코스피에 상장된 식품기업 36곳의 올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교해서 매출액은 13%, 영업이익은 12%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평균 5.2%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36곳 가운데 30곳에 이 매출이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렇게 고물가에 편승해서 자사 이익을 올리는데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 농식품부는 27일에 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안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삼양식품,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이 6개 주요 식품업체 임원진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재한 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채찍 외에 당근도 좀 함께 줬습니다. 일단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또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내년까지 연장하는 등 비용 부담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식품 대기업이 수입사를 이용해서 즉석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농업계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이 국내 식품업계 1위인 CJ 이야기인데요. 네. 올해 3월부터 햇반 컵반의 원료를 국내산 쌀에서 이 미국산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료 비중 중 수입쌀 비중이 20% 중반대까지 증가했고요. 이러면서 국산쌀 설 자리가 또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계와 정치권도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 협회는 지난 23일 이 CJ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농민과 상생을 강조하는 ESG 윤리 경영을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국내 농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수입쌀 소비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4일부터 열리는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도 참고인으로 식품기업 CEO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농식품부 국감에는 이명찬 CJ 제일제당 부사장, 강민규 오리온 농협 대표, 박상규 농식물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황정양 SPC 삼립대표 등이 섭니다. 그중 이제 말씀드린 임부사장에게는 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제 미국 쌀을 사용하게 된 경위들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 밖에도 BBQ, 교촌, 그다음 BHC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임원들도 증인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배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배추 가격이 요즘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지 곧 가을 배추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그때쯤이면 가격이 안정이 될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제 농경연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가을 배추 정식의향 면적은 13,625헥타르로 지난해 대비 2.1%, 평년 대비 1.3%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가을 배추를 심겠느냐는 정식의향을 물었을 때보다도 2.3%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호남 최대 배추 산지인 전남, 해남에서 겨울 배추가 아닌 가을 배추를 정식하기로 한 농가가 많아서 생긴 일입니다. 예. 농경연은 9월엔 노지 봄배추 저장 물량이 거의 없고 여름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줄어든 까닭에 출하량이 여전히 적겠지만
10월만 돼도 준고랭지 이기작 배추 재배 면적이 증가해 전년 혹은 이제 평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0월 배추 출하량은 평년 대비 오히려 1.8%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게다가 정부도 이 강세가 계속되는 배추를 물가 상승의 주 원인으로 거론하면서 이 최근 가격이 높은 배추는 가을철 재배 정부 물량을 완전 생육 전에 아예 조기 출하하고 수출 김치용 배추 600톤 가량을 9월 말로 앞당겨 수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10월 이후나 돼야 이제 배추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배추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뭐 부담이 줄어서 좋겠습니다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과 산지 관계자들은 10월 이후 이제 배추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입을 모읍니다. 한 산지 관계자는 태풍, 병충해 등이 작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모종 판매량으로 보면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가을 배추 계약 재배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전남농협지역본부 경제지원단장은 이미 배추 모종 판매량이나 이미 마무리된 가을 배추 정식 면적 등을 보면 분명히 생산량 급증이 예상된다면서 일부에선 겨울까지 가격이 높을 걸로 예상하면서 계약 재배를 꺼리는데 이대로라면 농가들이 김장철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건고추, 마늘, 양파 등 김장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대래 일반 가정인 김장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으니 이 점에도 잘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네, 1,430원을 넘겼다가 1,420원 선으로 다시 내려갔던 환율이 어제는 또다시 1,440원 턱 밑까지 갔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무려 18.4원이나 오른 이 달러당 1,439.9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이 장 초반부터 4원 오른 1,425.5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지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오전 11시 반쯤에 1,440원을 넘어서 최고 1,442원, 42.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를 돌파한 것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13년 6개월여 만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급락해서 2,20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4.57포인트, 2.45% 하락해서 2,169.29에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2,151.6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올랐고, 나머지는 그 신저가를 기록하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코스닥도 전날 대비 24.24포인트, 3.47% 하락한 673.87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역시 2020년 5월 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최근에 전세 피해 속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네요. 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법안을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했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인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현재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맞아요.
또한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이 집주인에게 미납된 국세가 있다면 그 이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세입자들의 이 집주인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하게 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네요. 네, 어제 오후 6시 10분부터 20분까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사흘 만인데요. 이 발사 장소는 평양 순안 일대로 이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사일은 30여 킬로미터 고도로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요. 속도는 음속이 6배로 탐지가 됐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을 18번, 순항미사일을 2번 발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6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현재 동해 한국작전구역에서는 그 핵 추진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 함이 참여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연합훈련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를 자제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훈련 기간에 발사를 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중국의 당 대회와 그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친서를 자주 활용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총 8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MBC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MBC 편파 조작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들이 MBC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어 MBC 사장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는데요. 언론노조는 부당한 방송 장악 기도라고 반박했고요. 이 시민단체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네, 한편 어제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비판하는 한편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기본사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 갈등만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민생의 블랙홀이 될 개헌은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났습니다.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장례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 면담 시간이 한 30분 정도였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는 이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또 시장 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고요. 이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많은 한국 여러분들이 수많은 정중한 조의를 받았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네. 이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면담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이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가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흐름이 3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 44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감소했습니다.
출생 횟수는 2016년 4월 이후 76개월째 매달 동월 기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14,947건으로 1년 전보다 5% 줄었어요. 이 통계 감찰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5월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6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6,030명으로 인구는 이로써 5,588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네. 신림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가 됐다고요? 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용의자가 하루도 안 돼서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체포된 남성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수년간 살았던 세입자인데요. 이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최근 이사를 하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방에서는 소액의 현금과 카드, 통장 등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만 이 피의자가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살인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찰은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 등 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까? 네, 이 대구 강북경찰서는 어제 이 북구 구구터널 인근에서 흉기로 이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 즉 살인 미수로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집을 나서다가 이 피해자가 쫓아와서 휘두른 흉기에 맞았는데요. 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앞서 25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불황자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선감학원, 이 선감학원 터에서 유골이 발견됐다. 이건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운영된 이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은 불황자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암매장된 피해자가 많다라는 증언이 잇따랐는데요. 시신이 묻혔다는 증언이 이어진 장소에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 만에 이 10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가 발견됐다고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같은 집단 인권 침해 시설 가운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유해를 찾아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골 현장에는 적어도 이 159의 시신이 매장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계획된 시골 조사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주로 10살 전후 어린이들이 피해자여서 이 발굴도 성인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려면 시골이 아니라 이 정식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다음 달 경기도 등에 이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러시아 합병을 원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러시아에 편입을 하는 걸 원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묻는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주민투표가 끝났는데요. 혹시나 했던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이 투표율 97.5%의 찬성률 99.2%라는 상식 밖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절차는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에 따르는데요. 이 편입 후보 지역의 요청을 받은 푸틴 대통령이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헌법재판소 검토, 의회 비준 동의를 거쳐 최종 서명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상원의장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와 이들 지역을 묶어서 새로운 연방구역을 구성할 것이라는 이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나토와 서방 등은 비난을 쏟아냈고요.
우크라이나는 코미디만도 못한 일이라며 자국민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159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3,2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000여 명 정도 적습니다. 이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29,569명으로 3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셋째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6월 마지막 주 이후 12주 만에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한편 위중증 환자 수는 375명으로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46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운전 중 깜빡 조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도 졸음이 유발되는 만큼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최소 2시간 간격으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는 게 좋은데요. 갓길은 2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차량 고장과 같은 위급 상황에만 갓길에 정차합니다. 갓길에 정차할 땐 주간 100m, 야간에는 2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전운전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수학의 계절인데 별칭이 이제 박 변호사시잖아요. 네. 요즘에 완전 변호사님의 철이네요. 완전 지금 장난 아니죠. 추수하셨어요? 지금 아직 변은 안 했고요. 네. 이제 고구마가 다 캤고요. 깨랑 뭐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됐고. 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농사 짓는 거 정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정읍은 벼가 아직은 추수철이 안 됐어요. 한 다음 달 한 중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날씨가 좋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날씨가 또 좋아야 그죠? 수확도 편하게 하고. 아무래도 이 콤바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기계가. 땅이 좀 이렇게 물도 좀 빠진 상태에서 굳어야 이제 벼베기가 쉬워서요. 네. 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비가 갑자기 와버리면 네. 콤바인 들어가면 빠지거든요. 그렇군요. 예. 부디 또 날씨가 좀 화창해서 우리 또 농부들이 편하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예. 저희 방송에서 예. 농촌을 찍다 보면 가장 또 하이라이트가 새참이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뭐가 새참으로 가장 인기가 많나요? 일단 새참으로 커피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커피? 캔커피. 그 캔커피는 캔커피 중에서도 좀 달달한 캔커피. 단 거. 예, 단 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한 자리에서 많이 했던 이유가 네. 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기계화가 많이 돼가지고 한 군데 일하다가 금방 또 옮겨야 돼요. 그럼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네, 김밥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서 김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 요리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요새. 예전에 막걸리 가져오시고 도토리 묵에 이렇게 비빔밥 해서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 없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잘 안 한다 이거죠?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먹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어요. 저희 농촌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요새는 야식집에다가 이제 배달시켜서 많이 먹고요. 아까 예전에 어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오는 풍경보다는 배달 오토바이가 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어머님들께 조금 신경 쓰시면 이제 우리 오겹살 수육 이런 것도 해주시긴 하는데 네. 요새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일단 뭐 배달해서 많이 먹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풍경이 또 사뭇 변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제작진한테 사진 보내주셨는데 뭐 네. 야외 공연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나 봐요? 지금 가을이라서 예. 이제 우리가 국악 공연도 많이 있고 지역에서 하는요. 우리가 뭐 시립국악단 막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또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변호사협회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동호회에서 이제 공연 관람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많이 가수나 이런 분들도 공연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뭐 공연이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또 뭐 수학의 계절에 이런 공연도 열리고 뭐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행사도 많거든요, 지금. 예. 뭐 이렇게 구절주 축제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행사도 많고 해서 볼 공연이 진짜 많습니다. 또 풍성한 농촌 지역의 공연도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오십시오. 좋죠. 자, 오늘 이야기 해볼 텐데 수학이 한창인 농촌에서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농산물 절도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례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집 주인도 드디어 자러 들어간겨? 그려 좀 조용히 해봐. 들키겠어.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집 아저씨 생긴 게 말이오. 그 며칠 전 밤에 그 길가에 말려둔 그 뭐시여 그 고추 훔칠 때 소리 지르고 따라오던 그 아저씨 아니오? 그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같은 사람 또 털지 말고 저 앞에 파란 대문집 있잖여. 그 창고에 자물쇠도 없고 CCTV도 없는 것 같은데 가서 뭐 좀 훔치는 게 어때요? 거기가 훨씬 쉬운 것 같구만. 그만요. 지금 우리가 어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요? 그려 그럼 내여 망보고 있을게. 당신은 비닐하우스에 가서 낮에 봤던 그 참깨 기억해? 엄청 좋아 보이던데 그거 잘 훔쳐와요. 그래 망 잘 보고 무슨 소리 나면 바로 알아 물러 그 야옹야옹. 그려 알아. 야옹야옹. 후딱 가서 갖고 와요. 아이고 많이도 갖고 왔구만. 트럭에 잘 좀 실어봐요.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요? 아이고 누가 나오는디? 얼른 실어봐요. 아이고 트럭 출발해요. 그래 빨리 가자고. 도둑이야 도둑. 누가 도둑 좀 잡아줘요. 예, 경찰관님들, 지들이 잘못했어요. 이것저것 훔치러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어째 거기에는 딱 방범 CCTV가 있었네요. 그 CCTV에 우리 트럭 번호가 찍혔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아니에요. 농부님들 미안해요. 이거 뭐 굉장히 화가 나는 도둑질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수확한 벼까지 다 훔쳐간다면서요? 벼뿐만 아니라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두렁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들배기 같은 것도 이제 김치담근 먹으려고 심어놓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옆에 배추도 심어져 있고 고들배기도 심어져 있는데 마치 주인이 없는 것 마냥 싹 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예. 뭐 저희도 한 번씩 당합니다. 와, 이게 진짜 너무, 이게 농사라는 게 1년을 두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확을 하는 이런 건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내일로 훔쳐간다.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피해도 크고요. 네. 농사 지으신 분은 1년짜리를 그대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저희가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규모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훔쳐갈 정도면 굉장히 많이 훔쳐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훔쳐가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벼는
그래도 그 농산물 중에서는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좀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추, 뭐 깨 이런 것들은 키로에 그냥 달려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이런 걸 귀신같이 잘 훔쳐가요. 참 너무나 이게 농사 지으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건데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당연하죠. 저희가 처벌 수위를 좀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당이나 길가에 있는 거 이거 그냥 집어서 가져가는 거랑 저 집에 뭐가 있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훔쳐가는 거랑 이거 훔쳐가는 건 똑같은데 처벌의 수위가 혹시 뭐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은 벼 같은 거는 아직도 시골은 기계에다 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길가에다 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말리다가 이렇게 가만히 담아서 쌓아놓으면 그거 가져가는데 길가는 그냥 일반 절도죄거든요. 일반 절도. 네, 근데 창고에다가 넣는 거를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특히 야간에 이제 들어가 훔쳐가면은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죄라 해가지고 일반 절도죄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절도죄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이제 법정형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절도는 6년 이하고 야간 주거 침입죄, 야간 건조물 침입죄는 10년 이하거든요. 진짜 근데 강하네요. 실제로 형량은 한 3배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훔치시면 안 됩니다. 잘도 안 되죠. 사례에서도 저희가 그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정도로 트럭을 뭐 몰고 다니면서 훔칠 정도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몇 명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나요? 적게는 2명에서요. 많게는 한 8명, 10명까지도 와요. 10명이요? 예. 물건이 많으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노리고 계획적으로 훔쳐가려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야, 참 무섭네요. 아까 망도 막 봐주가잖아요. 네. 네, 우리가 통상은 망 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조직적으로 뭐 출입구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경로를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경찰 신고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2인 이상이 같이 절도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절도라고 해가지고요. 특수절도. 네, 특수절도는 상한은 뭐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와 똑같이 10년 이하인데 하한이 최소 1년입니다. 걸리면 무조건 그냥 1년 이상. 네, 1년 이상 징역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특수절도를 하는 경우에는 범인을 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범인을 다? 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죠? 퇴로를 이미 숨어서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특수절도가 뭐 한두 명 정도 하면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잡히는데 여러 명 하면은 이렇게 좀 도망가거나 그러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맹점이 하나가 뭐냐면 농촌 CCTV 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CCTV가 있긴 한데 좀 고장이 나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지금 농촌에 CCTV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서 그런 절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CCTV가 요즘에 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농촌에서 그렇게 막 큰 돈도 들지 않잖아요. 점검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만약에 범인들을 잡았어요. 근데 농산물을 저 다 팔았는데요.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면은 그 판매 유통 경로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유통 경로. 네, 그러면은 이제 처분했을 때 이제 그걸 매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절도된 물건을 사간 거라서 작물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물건을 압수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CCTV 이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절도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지자체라든지 경찰 그리고 지역 방범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제 순찰을 좀 많이 늘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이제 순찰을 많이 돌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점검 꼭 하셔야 되고 농민들은 개인적으로 꼭 당근 장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이 도둑들이 들지 못하도록 점검을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555번님, 쌀 한 토를 얻기 위해 농부의 공은 큰데 쌀값이 하락돼 안타깝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624번님, 여기 광명입니다. 안개가 짙게 껴서 시야 확보가 어렵네요. 운전 각별히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안개가 좀 많더라고요. 8463번님, 오늘도 강승화 아나운서님의 오늘 아침 1라디오와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마늘을 심기 위해 마늘을 쪼개면서 라디오 듣고
듣고 있습니다. 농사 정보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555번님께 잡곡 세트, 6624-8463번님께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